저는 제 인생에서 단 3년만 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 끝나던 날, 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죠. 50년 전, 20살의 저는 세상이 전부 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친구 따라 나간 모임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은 키 180cm가 훌쩍 넘었고 부드럽게 웃으면 눈꼬리가 접히는 얼굴이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사업 이야기를 할 때 번쩍이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첫 만남에서 그는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영화 보실래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여자들이 쉽게 웃어주면 가벼워 보인다고 하던 때였지만 저는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오래 웃었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그야말로 영화 같았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우리 집 골목에서 기다리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고 좁은 골목을 걸어가던 기억. 가끔은 새벽까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별거 아닌 얘기를 나누던 시간까지. 그 모든 게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있는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안 맞는다며 완강히 반대하셨죠.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 한쪽엔 반짝이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였고 욕실에는 귀하던 비데가 달렸습니다. 부엌 수저는 금빛이었고 식탁 위엔 늘 신선한 과일이 담긴 바구니가 놓였습니다. 저는 치렁치렁한 홈드레스를 입고 거실을 걸으며 이게 사모님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조카가 화장실에서 비데 버튼을 잘못 눌러 물벼락을 맞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땐 모든 게 여유로웠어요. 냉장고는 늘 먹을 것으로 가득했고 남편은 계약서를 들고 와 이번에도 잘 됐어라며 웃었습니다. 낮에는 피아노의 꽃병을 갈아 끼우고 밤이면 남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셋째 아이가 제 뱃속에 들어온 걸 알게 된 날. 저는 이 행복이 평생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편은 평소처럼 다녀올게 하고 나갔고, 저는 아이들에게 따끈한 국을 떠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부엌을 스치고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분이십니까?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소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귀에서는 우웅하는 소리만 맴돌았고 제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가운 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전등이 꺼져버린 것 같이 암흑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목이 조여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나야 나왔어. 제 목소리는 병원 복도 소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은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장지에서 마지막 흙을 올리면서도 저는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남편 잡아먹었다고 화병이 나셨고 오만 욕을 퍼부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지만 손끝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예전처럼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빚을 갚으셔야죠. 남편분 거래처에서 나온 건데 언제 정리하실 겁니까?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연이어 꽂혔습니다. 저는 남편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런 건 당신이 할 필요 없다며 회사 일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살림만 하면 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집안일만 하며 살았으니 종이에 적힌 글자는 모두 저에겐 그림이었습니다. 계약서, 어음, 차용증.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남편분 거래처와 오래 알던 사람입니다. 사업 채무와 권리 관계를 정리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말은 지푸라기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입에서 몇 번 들었던 이름이라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죠.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빚을 줄이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내용을 보지도 못한 채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못 씻는다고 들키기 싫어 괜히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 그는 다시 나타나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됩니다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때도 저는 한 글자도 읽지 못한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면 그 종이에 적힌 말들이 우리 가족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전혀 모르는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제 소유입니다. 다음 달까지 비워주세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건물은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한 창고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 건물인데요. 그는 두툼한 계약서를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권리 이전 서류에 당신이 직접 도장 찍었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양복 입은 사내가 제 무지를 이용해 남편이 남긴 회사와 재산을 몽땅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창고, 상가, 계약금까지 모두 제 도장 한 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이 손이 모든 걸 빼앗긴 원인이 된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뜨거운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다 빼앗겼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엄마가 빚을 갚으려다 다 정리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서류라는 서류를 피해 다녔습니다. 우편함 속 종이조차 무서웠고 은행에서 건네는 계약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칼처럼 느껴졌고 글자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새 아이와 작은 단칸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고 나니 곧 집마저 비워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던 날 창문 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이미 팔렸고 비데가 달린 욕실도 이제는 남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낡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엌과 방 사이엔 문도 없어서 밥을 하면 방 안까지 김이 가득 찼습니다. 창문 틈새로는 바람이 스며들었고 겨울이면 방 한쪽에 얼음이 얼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 셋과 나란히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둘째가 잠든 척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대답 대신 아이 이마를 쓰다듬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침엔 식당 설거지를 하고, 점심엔 파출부로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저녁엔 밤업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톱 밑은 늘 까맣게 물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이들은 변해갔습니다. 큰아이는 동네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불렀을 땐 고작 담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퇴학 조치였습니다. 둘째는 돈 벌겠다며 배 타러 바다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셋째만이 제 곁에 남아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 마음속에는 책임감과 두려움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셋째마저 떠날까 하는 생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자 아이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큰아이는 일본으로 건너가 장사를 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둘째는 배운 것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먼 바다로 나가 배를 타는 것뿐이라며 배를 탔습니다. 남은 건 셋째뿐이었지만 그마저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서 일했으니 집안은 늘 적막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는 매일 글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우편물, 전기요금 고지서, 복지관 안내문, 모두 제게는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라 지하철역 이름을 읽을 수 없으니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버스나 지하철도 저는 타기 어려웠습니다. 길을 찾는 대신 택시를 불렀고, 그 비용은 생활비를 갉아먹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불편했습니다. 라면 가격표를 읽지 못해 옆 손님이 하는 말을 엿들어 계산했고, 항상 늘 먹던 제품, 익숙한 제품들만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이게 무슨 삶이냐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제 비밀이 들통난 건 뜻밖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집에 들렀다가 함께 동사무소에 보리를 보러 가게 되었는데, 내가 주소를 주민등록증을 보고 그리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며 알게 되었어요. 언니, 글씨를 왜 이렇게 쓰고 있어? 저는 얼버무리려 했지만 동생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입술이 바짝 마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글 못 읽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동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부산 올 때마다 한글 가르쳐 줄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주방 식탁 위에 큰 종이를 펼치고 동생이 써준 가, 나, 다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소리 내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이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섞였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자 글자가 단어가 되고 단어가 문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철 노선도의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된 날, 저는 표를 직접 사서 혼자 시내에 나갔습니다. 기차처럼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던 벽보와 안내문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번호판, 시장의 가격표, 약 봉투의 복용법, 모두 제 삶과 직접 연결된 정보였습니다. 장에 가면 신상품도 상품 설명서를 읽고 선택할 수 있었고, 버스 노선표를 보고 갈아타는 길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길을 헤맬까봐 늘 택시만 타던 제가 지하철 환승을 2번이나 거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여행이라도 다녀온 듯 뿌듯했습니다. 그 무렵 동네 복지관 앞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 65세 이상 청소 인력 모집.
오전 7시 30분, 오후 3시 30분. 시급 9,620원.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다음 날 저는 복지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청소 경력 있으세요? 경력이라면 평생 돈 버느라 닦고 쓸고 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고 눈빛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뒤 합격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빗자루와 걸레, 고무장갑을 꼭 쥔 채 복지관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바닥과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마치 이곳이 내 일터라고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넓은 복도를 쓸고 화장실 거울과 세면대를 닦고 손때가 묻은 문손잡이를 소독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칠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복지관에서 주는 간단한 식사를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된장국.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동료들과의 대화가 제겐 더 큰 양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무릎이 시리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젊었을 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나 싶었지만, 이제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이 끝난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가벼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며 예전엔 몰랐던 골목과 가게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내가 참 멀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제 하루는 마치 악보 위의 음표처럼 일정한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스스로 떠집니다. 7시 반까지 복지관에 도착하면 빗자루와 걸레, 고무장갑이 제 손에 익숙하게 자리 잡습니다. 먼저 넓은 복도에 먼지를 쓸고 문손잡이에 묻은 손때를 닦습니다. 화장실 거울은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칠 정도로 김이 서려 있지만 물기를 닦고 나면 맑고 반짝이는 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면 아직도 나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있네 하며 스스로 웃게 됩니다. 허리가 뻐근해질 무렵 어김없이 들려오는 목소리.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오는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국 한 국자. 저도 가끔 제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 몇 개월 전만 해도 글도 못 읽었어. 처음엔 모두 놀라지만 곧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잖아요 하며 웃어줍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랜만에 큰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해? 복지관 청소 일해.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끝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다. 그거 오래 해. 몸만 조심하고. 예전 같으면 힘든 일 왜 하냐 했을 아이인데 이젠 제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줍니다. 그 짧은 통화가 한참 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연락이 잦아지기 시작한 건 복지관 일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기도 힘들었는데 이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바람이 좋아요.
조만간 애들 데리고 갈게요. 멀리 바다로 나가던 일을 그만두고 육지에서 아이들을 보살피며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바다 위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사는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었는데 이제는 그 위험이 조금은 멀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둘째는 전보다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괜찮다. 사람들 얼굴 보고 인사받는 게 좋아. 이 대화를 마치면 혼자 부엌에 앉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여전히 가정을 꾸리면서도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서 제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와선 엄마,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하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가끔은 휴일에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죠.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웃는 날이 많아졌네. 그 말을 들으면 웃음이 입가에 번집니다. 예전엔 웃음이라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을 수 있게 된 게 참 신기합니다. 아이들과 연락이 잦아지고 짧게라도 안부를 나누는 시간이 제겐 큰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멀어지는 게 두려워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혹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더 멀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안심시키는 길이라는 거요.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는 지금이 훨씬 편안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보내주는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큰딸은 일본에서 보내온 맛있고 아기자기한 다과들, 둘째가 두툼한 용돈을, 셋째가 챙겨주는 따끈한 겨울 양말 한 켤레. 그 물건들이 집 한쪽에 놓여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제 하루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작은 행복들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찬 공기 속에 묻어나는 먼지, 냄새마저도 오늘이 시작됐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늘 보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문 앞에 줄 지어 놓인 빵, 손님을 기다리는 채소 가게의 싱그러운 향기. 그 모든 게 제 일상의 일부입니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꼭 시장에 들릅니다. 예전 같으면 가격표를 읽지 못해 눈치로 물건을 고르곤 했지만 이건 3,000원이네, 저건 2,000원이구나. 소리내어 읽으며 계산하는 제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에겐 세상을 새로 손에 쥔 듯한 기쁨입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언니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생일을 챙기고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켭니다. 올해도 무사히 살았네 하는 농담 속에는 정말로 무사함에 대한 감사가 묻어납니다. 젊었을 땐 생일이 그저 나이 먹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오늘까지 살아낸 날을 축하하는 날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아이들이 보내준 차를 우려 마시거나 동네 문구점에서 산 새 공책에 일기처럼 짧은 문장을 적어봅니다. 그를 몰랐던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면 그래, 오늘도 잘 살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3년의 꿈 같은 시간과 그 이후의 긴 고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글자를 몰라 재산을 빼앗기고 단칸방에서 아이들과 울며 잠든 날들. 그날들은 제게 깊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지금의 저를 만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살아보니 사라지더군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 그 힘든 날들이 결국 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자였던 시절의 저도, 글자를 몰라 택시만 타던 저도,
단칸방에서 아이들 밥해 먹이던 저도, 그 당시 억장이 무너졌던 아이들의 사건 사고들도 모두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자고 내 두 발로 원하는 곳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꼭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